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질문에 대한 답을 선생님이 하는 영상을 하나 찍어 볼게요. 지난주에 또 질문을 올려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맙게도 한 3명, 4명 친구들이 질문을 올려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볼게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 출결에는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꼭 봐야 되는 영상은 아니고 여러분이 같이 궁금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질문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영상이. 그리고 이렇게 질문 올린 친구들, 선생님이 지난 영상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질문 올린 친구들은 질문을 안 지워도 돼요. 질문 해결됐다고 해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질문한 것 자체가 여러분의 공부 과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를 생기부라든지 이렇게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 남긴 건 꼭 그대로 남겨주고, 그리고 또 여러분 공부하다가 생긴 또 질문이 있거나 하면은 질문 남기고 그 아래 또 적어도 되고, 아니면 새롭게 남겨도 되고, 어떻게도 다 좋습니다. 어쨌든 질문을 지우지 말아주고, 또 여러분 또 공부하다가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그리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사실, 그리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는 내용을 그 란에 같이 적어주면은 선생님이 여러분을 이해하는데,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글 남겨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할 내용은, 잠깐만요. 선생님이 됐네요. 자, 오늘 선생님하고 첫 번째로 얘기할 내용은 한 친구가 남겨준 질문이에요. 학생 이름은 남기지 않을게요. 개인정보니까. 자, 책을 읽다가 생긴 궁금증이에요. 케플러는 별끼리 잡아당기는 힘을 통해 중력이라는 개념을 뉴턴보다 먼저 알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적으로 세상에는 케플러보다 뉴턴의 중력 이론이 유명한지, 왜 뉴턴이 케플러보다 더 유명한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자세히 다뤄주지 않았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시대상과 흐름을 봤을 때 케플러는 당시의 별들에는 신이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종교적인 관점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별에 대한 공부를 캐면서 홍수, 가뭄 같은 자연재해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대요. 별에 대해서 공부를 함으로써. 맞습니다. 이 당시 천문학을 공부하는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생각들이었죠. 그래서 이로써 끌어당기고 미는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걸 중점을 두었고, 뉴턴은 별들이 땅으로 뚝 떨어지지 않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지가 매우 궁금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 의문 한 가지만 있었다면 등등등. 네, 그래서 뒤에서 결국 이 목표, 서로 케플러와 뉴턴의 목표 차이 때문에 그 연구에 대한 몰입도가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닐까라는 친구의 의견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학생이 이렇게 책을 읽고 이 온라인 계약 기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굉장히 뿌듯하네요. 그리고 과학에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물리학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고맙다는 인사부터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우선 이렇게 케플러와 뉴턴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그 시대의 흐름부터 좀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책을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은 우선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과학자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뉴턴이 어떤 얘기를 했냐?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물리학, 특히나 역학에서 많은 공헌을 했지만 뉴턴이 모든 걸 다 밝혀내고 모든 걸 다 실험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이전에 많은 과학자들, 많은 물리학자들 혹은 많은 수학자들이 이것저것 물리학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밝혀냈는데, 그 내용들을 사실 하나로 집대성하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도입을 시켰기 때문에 더 뉴턴이 더 칭송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근데 그 거인이라고 하는 게 누굴까요? 그러면 뉴턴이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한
거인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쵸, 여기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한 걸로 더 유명한데요. 사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수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라고 되어 있고 1564년 출생이고 164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것 중 하나가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는 율리우스 인력 기준으로 1642년에 출생을 했죠. 그러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돌아가시던 해에 뉴턴이 또 탄생을 한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도 있습니다. 자,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어떤 내용을 했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얘기했으니까 천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겠죠. 천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 이 당시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거를 개선하고 그리고 이 갈릴레오 망원경을 잘 활용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본인의 망원경을 만들었고 본인의 망원경으로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로 달을 보고 둘째로 목성의 위성을 관측했습니다. 물론 화성의 위성도 관측을 했고요. 자, 근데 이 달을 보면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일부러 이렇게 더 그린 것 중 하나가 그 당시까지는 하늘에 떠 있는 천체들은 완전한 구의 형태다. 그리고 완전한 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맨들맨들하고 아주 깔끔하다. 그 이유는 신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관점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죠. 천문학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린 이 달의 그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이면서도 이 커다란 흐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시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하늘의 천체들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목성의 위성, 그리고 화성의 위성, 화성의 궤도 등을 관측하면서 우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지구도 하나의 천체에 불과할 수 있지 않을까. 이 태양에 종속되어 있는 하나의 위성이지 않을까.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는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우리 지구 중심, 우리 인간 중심적인 그 당시의 종교 관점에서 하나의 확장이 일어났다는 거죠. 물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 지동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논쟁을 하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지동설을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과학자인데요.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과학자인데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1473년. 아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몇 년도에 태어났다고 했죠? 1564년이니까 더 먼저네요. 코페르니쿠스가.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지동설을 얘기했고 이 지동설이라고 하는 게 커다란 하나의 학문적 흐름이 됐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 종교에만 갇혀있던 그런 과학적 사고를 깨는 그런 시도가 점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나온 사람이 이 티코 브라헤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티코 브라헤라고 하는 과학자인데 좀 무섭게 생겼어요, 이 아저씨. 근데 또 특이한 게 이 코가 좀 특이한데 이 티코 브라헤라고 하는 아저씨는 수학자이면서 천체학자입니다. 천문학이라고 합시다. 천문학자. 그리고 더불어서 점성술사이기도 했습니다. 자, 좀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아이러니할 수 있는 게 점성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냥 이렇게 비과학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천문학이라고 한 거는 완전 과학이죠. 그러니까 완전 과학인 천문학과 비과학적인 점성술이 이렇게 동시에 같은 사람이 했었다는 게 지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늘을 보고서 별의 운동을 보고서 하고자 했던 게 그 당시에는 이 하늘의 운동을 보고서 결국
이 미래를 예측하거나 아니면은 뭐 날씨를 예측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운명을 뭐 점친다거나. 그래서 뭐 그 성경책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뭐 동방박사 3명이 와서 뭐 이렇게 별도 관측하고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하늘의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이 종교랑 관련 지어서도 혹은 점성술이랑 관련 지어서도. 자, 이 티코 브라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또 되게 유명한 게 눈이 뭔가 부리부리하지 않나요? 눈이 굉장히 부리부리한데 눈이 굉장히 좋았대요. 시력이 굉장히 좋아서 이 티코 브라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이 망원경을 쓰지 않고 눈으로만 단순히 시력으로만 천체를 관측한 천체를 관측한 과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티코 브라이는 많은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놨어요. 오늘 나가서 별의 위치를 보고 내일 나가서 또 별의 위치를 보고 이거를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자료를 방대하게 모아놓은 학자가 티코 브라이고, 이 티코 브라이는 자신만의 이 행성 운동 모형, 천체 모형을 만든 걸로도 유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천동설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가 중심이고 그 주변에 태양을 비롯해서 모든 행성들, 모든 천체들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천동설이고, 그리고 태양을 중심에 놓고 지구나 뭐 화성이나 이런 애들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라고 한 게 지동설이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뭐가 맞는 거죠? 그쵸? 지동설이 맞죠. 지구가 돌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 천체에 대한 관측이 더 일어날수록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오는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가 1400년대부터 1500년대. 자, 당연히 이 티코 브라이라고 하는 과학자도 관측을 하면 할수록 이 천동설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모형을 제시했어요. 어떤 모형이냐? 지구가 중심에 있는 건 버릴 수가 없었고, Earth, 지구가 중심에 있는 건 버릴 수가 없었고, 지구 주변을 태양이 돌고, 그리고 태양 있죠? 선, 이게 태양입니다. 태양 주변을 다른 애들이 돌고 있는 걸 것이다. 다른 우리 지구에 종속돼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이게 사실 지동설이랑 똑같아요. 결국 지동설도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결국 중심에 뭘 놓냐만 다르고, 이 티코 브라이는 이 주피터, 마스, 비너스, 그러니까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지구를 제외한 모든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라는 거까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성, 금성이 지구보다도 더 가까이 있다, 태양에. 지구보다도 더 가까이 있다라는 것까지 다 알았던 거죠, 그 당시에. 단순히 근데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 지동설을 주장하지 못한 거는 단순히 지구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 우주의 중심에.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본인을 본따서 우리 인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딛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사고는 버리지 못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티코 브라이 방대한 자료, 천체 관측 자료를 이어받은 게 이 아까 방금 질문에서 학생이 얘기했던 이 케플러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고 1571년에 태어났어요. 1571년. 그러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하고 친구겠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좀 더 형이겠네요, 케플러보다. 그러니까 서로 어느 정도의 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을 하긴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선생님이 그 당시에 살진 않았지만. 자, 그리고 케플러는 자, 그 방대한 자료를 모아서 그 방대한 자료로 뭘 했냐? 방대한 자료를 이용해서 케플러 제1, 2, 3법칙을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유명한 법칙이지만 여러분이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여러분이 물리2에서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물리2에서 내년에 아마 배우게 될 텐데, 이 1, 2, 3법칙은 뭐 타원궤도 법칙, 뭐 조화법칙,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행성의 운동에 관한 법칙입니다. 우리 지구를 포함해서
새로 할까요? 자, 이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수성, 금성, 태양 주변을 지구, 수금지, 화성 이런 애들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데 이렇게 돌 때 어떻게 도냐라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케플러가 밝혀낸 거는 일단 타원으로 돌고 있다. 타원 궤도로. 완전한 원이 아니다. 완전한 원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태양 주변을 도는 궤도, 이 속도에 관한 돌아가는 속도와 태양과의 거리에 관한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2법칙이고 3법칙이 조화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주기, 이 태양 주변을 도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시험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물리 1에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설명을 돕기 위해서 조금 잠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조화의 법칙, 이 주기에 관한 법칙을 이용해서 뉴턴이 이 법칙을 이용해서 만유인력 법칙을 유도해냅니다. 만유인력 법칙. 그러니까 이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만유인력, 모든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다 라는 법칙을 본인이 직접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이 만유인력 법칙을 지금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정밀하게 실험을 할 수가 없었고, 실제로 만유인력 법칙을 실험할 수가 없었고, 단지 이 케플러 운동 3법칙, 조화 법칙을 통해서 이걸 이끌어낸 것 뿐인 거죠. 선생님도 이 대학교 과정에서 이거를 많이 유도를 한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만유인력 법칙을 유도해냈고, 그리고 좀 이따 뉴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더 많은 물리학 법칙을 정리해냈기 때문에 뉴턴이 지금 굉장히 유명해지고 더 역대 최고의 과학자, 물리학자라고도 인정받고 있는 이유가 이 내용이 하나가 있죠. 조화 법칙이란 거. 그래서 이 당시에는 케플러가 마찬가지로 수학자면서 물리학자면서 천문학자면서 점성술사, 그러니까 사실 수학이 곧 물리고 물리가 곧 천문학이던 시기인 거죠, 이 당시에는. 그리고 이 케플러로 인해서 이 점성술사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하나의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왜 그러냐? 케플러가 이 1, 2, 3법칙, 타원궤도 법칙,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 조화의 법칙, 이런 법칙을 하면서 우주의 행성들, 천체의 운동을 다 설명해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해가 되고, 단지 오늘 별이, 내일 별이, 모레 별이, 혹은 어떤 혜성이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예측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혜성이 나타난 날 위인이 태어난다. 혹은 일식이 일어나면은 그날 재앙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다 예측이 가능해지고 예언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몇 월 며칠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혜성이 올 것이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식이 일어날 것이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월식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예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점성술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과학에서 벗어났고, 케플러라고 하는 과학자가 마지막 점성술사이면서 천문학자가 되는 것이죠. 케플러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위대한, 이 질문을 해준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케플러가 정말 위대한 과학자인 그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집대성했기 때문에. 자, 근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과학자가 얼굴도 잘생겼죠. 아이작 뉴턴이에요. 자, 아이작 뉴턴에 관한 일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참고로 이렇게 더 유명해진 거는 사실 물리학으로 가장 유명해졌죠. 물리학. 근데 이 아이작 뉴턴은 실제로 수학에 있어서도 커다란 공헌을 했고, 천문학, 관측, 참고로 뉴턴식 망원경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뉴턴은
천문학에서도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자기도 해요. 실제로 물리학 책은 뭐 100만 단어를 썼대요. 물리학 플러스 수학이 100만 단어를 사용해서 책을 썼는데, 근데 신학에 있어서는 140만 단어를 썼대요. 사실 뉴턴은 본인이 더 좋아했던 거는 신학이었대요. 그래서 신학을 연구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신의 뜻, 그리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그 당시에 신학을 연구할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이 천문학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늘 천체 운동을 이해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뜻을 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 천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 천체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학을 공부했어야 됐고, 근데 물리학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의 도구, 그러니까 물리를 표현하는 그 체계인 수학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에서의 미분과 적분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분이 고2 말 혹은 고3 때 배우게 되는 미적분을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고, 참고로 이 미적분에 관한 얘기는 얘기 나옵니다.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수학자가 미적분을 만들었다, 뉴턴이 만들었다 라고 서로 이렇게 그 당시 비슷한 시기쯤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라이프니츠가 좀 더 형이었을 거예요. 라이프니츠가 만들었다, 뉴턴이 만들었다, 이 논란이 많은데, 사실 선생님은 그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결국 수학자, 물리학자고 둘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이 미적분이라고 하는 거를. 그 당시쯤에 그 학문 지식의 발전을 보면은 그 당시쯤에 만들어질 수도 있고, 서로 표현하는 체계가 달라요. 미적분을 라이프니츠가 표현하는 방식, 뉴턴이 표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각자 발견하고 개발한 게 아닐까라는 의견이 줄을 이루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뉴턴도 미적분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뉴턴은 본인은 신학자라고 불리기를 더 바랬다고 하더라고요. 일설에 의하면은 신학자이기 위해서, 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천문학을 연구했고, 천문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물리학을 연구했고, 물리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수학을 연구했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이면서 천문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이면서 수학자이면서, 신학은 결국 철학이랑 또 연결되죠. 탐정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연금술에도 굉장히 깊은 조예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심지어 이것도 뉴턴이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거 뭐냐면 동전입니다. 동전 보면은 이렇게 홈이 있죠. 홈. 자, 이 거칠거칠한 부분이 왜 있었냐? 그 당시에 뉴턴이 조폐국장을 했대요. 조폐국장. 뜬금없죠. 조폐국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 돈을 찍어내는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는 종이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금으로 만들어진 돈, 은으로 만들어진 돈이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자, 이렇게 동전이 있으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했대요. 이 동전을 살짝 갈아요. 이렇게 살짝 갈면 동전이 좀 작아지죠. 그러면은 이 갈려진 부분을 어떻게 해요? 갈려진 부분을 따로 모아서, 이 갈려진 금과 은을 따로 모아서 얘를 파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사람, 이 동전을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 동전을 또 갈아요. 그러니까 동전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동전을 갈았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서로 갈던 시기니까. 그러니까 괜히 이거 갈려진 동전이네, 이거 돈으로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해버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있겠죠. 뭐야, 나 억울해, 이 전에 사람이 가른 거야, 뭐 이런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법적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뉴턴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 그럼 홈을 만들자. 규격. 그리고 이 홈의 거리와 개수도 정해버리자. 그러면은 이 홈이 갈려진 순간부터는 이 돈은 돈으로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금화 은화를, 뭐 물건을 팔고 은화를 받았다. 그 은화에 근데 그 은화가 홈이 깎여져 있다. 그러면은 그 은화는 돈으로 인정을 못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니까 돈을, 금화 은화를 훼손하는 일이 훨씬 적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고요. 물론 지금은 돈을 훼손하진 않죠. 돈의 가치가 금속으로서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돈을 훼손하는 일은 없지만, 여러 이유에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톱니바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00년, 지금 돌아가신 지 300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726년이면은 지금 2020년이니까 300년이 조금 안 됐네요. 거의 3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과학자다. 수학에서는 미적분, 물리학에서는 뉴턴 역학 등등등.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이뤄냈고, 신학에 있어서도 선생님이 듣기로는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선생님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수님, 하느님, 성모 마리아까지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다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이렇게 부정할 정도로 신학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망원경도 만들고, 그리고 그 유체역학에서도 굉장히 많은 조예가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뉴턴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아예 힘의 단위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죠. 10뉴턴, 20뉴턴. 우리가 물리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위를 뉴턴이라고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왜 뉴턴이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케플러가 먼저 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내기도 했을 거고, 케플러가 어떻게 보면은 만유인력 공식조차도 먼저 이해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케플러가 한 업적도 많은데, 왜 사람들은 뉴턴을 케플러보다도 훨씬 높게 쳐주냐? 결국 선생님 생각에는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프린키피아. 자, 프린키피아는 그 언어로 principle, 그러니까 원리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원리. 그럼 뭐의 원리냐? 자연의 원리. 이름이 좀 멋있지 않아요? 있어 보이죠? 자연의 원리, 이 자연이 돌아가는, 이 세상이 구성되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낸 거죠. 써낸 거죠. 그리고 그 책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역학들, 힘과 운동, 가속도, 뉴턴 운동 1, 2, 3법칙, 이런 것들을 집대성해 놓고, 당연히 만류인력의 법칙, 굉장히 도전적인, 모든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모든 물체가 인력, 끌어당긴 힘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내용까지도 담아놨기 때문에 이 책이 그 당시에는 여기 써있네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하는 말 그대로 물리학을 집대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급력이 어느 정도냐? 우리 물리학에서는 지금 고전 물리라고 하는 물리학이 크게 역학과 전자기학으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광학, 무슨 연력학 등등등 되게 많지만, 근데 이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집대성했냐? 뉴턴이 집대성했고,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거는 맥스웨일이라고 하는 1800년대 과학자가 있는데, 맥스웨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전자기학을 집대성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명으로 인해서 물리학은 끝났다라고 해서 1800년대 말에 있어서 1800년대 말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 물리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한 말이, 우리가 더 이상 할 거는 단지 뉴턴 만류인력, 정확히 표현하는 F는 R제곱분의 GMM이라고 나타내는데, 이 만류인력 상수를 정밀하게 하는, 그러니까 단지 실험을 통해서 이 상수를 우리가 정확히 한 자릿수, 소수점 한 자리라도 더 밝혀내는 것밖에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없다. 새로운 법칙은 없다라고 오만한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밝혀낼 것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대학교에서는 물리학과를 폐지하기도 했대요. 더 이상 밝혀낼 게 없는데 물리학과가 왜 필요하냐?
근데 물론 1800년대 말, 정확히 말하면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물리학 밝혀낼 게 너무 많다 하면서 상대성 이론을 내면서 물리학이 다시 한번 이렇게 붐을 일으키는 이런 뭐 역사적 스토리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뉴턴이 뉴턴 때문에 더 이상 밝혀낼 거 없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프린키피아에서 모든 걸 정리해버렸다는 거죠. 물론 뉴턴이 모든 실험을 다 한 건 아니에요. 뉴턴이 모든 실험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이전에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 뉴턴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든지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등등등등 많은 과학자들,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이 해놓은 다양한 물리 법칙들을 집대성해 놓은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자기가 만유인의 법칙도 더불어서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굉장히 물리학뿐만 아니라 수학, 뭐 천체학, 뭐 연금술, 뭐 광학, 뭐 신학 등등등 그만큼 우리 인류한테 있어서 그 당시 유럽 사회,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 유럽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학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정도까지, 우리가 과학이란 걸 어떻게 연구하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핸드폰을 쓰고 있고 노트북을 쓰고 있고 선생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뉴턴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친구가 질문했던 것처럼 그래서 뉴턴이 더 케플러보다도 위대하다고, 더 유명하고 더 위대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심지어 그렇게 유명한, 여러분도 아마 아인슈타인은 한 번씩 들어봤을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여러분이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이라는 단어를 다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아인슈타인보다도 더 과학사, 인류에 공헌을 한 사람은 아이작 뉴턴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자, 대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 생각을 얘기한 거고, 뭐 선생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그 시대에 산 게 아니니까. 1600년대, 1700년대 이 당시에 많은 것들이 변화했고, 이 당시에 선생님 살고 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이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얘기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사실 뉴턴에 대한 일화는 너무나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뉴턴은 결혼을 안 했죠. 자식이 없는 걸로 더 유명하죠. 그리고 또 뭐 뉴턴은 뭐 기사, 말 그대로 이 기사라고 하는 게 뭐 싸우는 그 기사가 아니라 그 왕실의 인정을 받은 그 당시에 하나의 귀족처럼 이렇게 받들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뭐 뉴턴은 사실 주식 투자도 실패했습니다. 주식을 하다가 전 재산을 날릴 정도로, 주식이 뭔지 알죠? 그 삼성전자 혹은 뭐 하이닉스 주식 뭐 얘기하듯이, 그래서 천재도 주식은 못한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뉴턴에 대한 일화는, 재미있는 일화는 너무나 많은데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하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재밌을 거예요. 자, 이 뉴턴에 대한 일화,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 다음은 이 또 질문 두 질문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뉴턴 얘기만 듣고 싶은 친구는 여기까지만 들으면 될 것 같고, 이 문제 두 가지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교과 43쪽 1번 문항과 5차시 영상. 이거 선생님이 한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 해답했던 것 같은데 그때 했던 내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예 설명을 해주려고요. 자, 이 두 가지 혹시 나는 이거 다 풀 줄 알아요, 혹은 전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하면 친구들은 영상을 그만 봐도 좋습니다. 자, 영상이 길다고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문제 교과서 문제입니다. 당연히 교과서 문제니까 중요하고 당연히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친구가 한 질문은 요 내용입니다. 1.5초일 때 가속도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밑변분의 높이, 맞습니다.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밑변분의 높이, 기울기는 이렇게 구하죠. 정확히 알고 있네요. 밑변의 길이부터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 이렇게 구하죠. 근데 0.4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가속도가 1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2초일 때를 구해서 가속도를 구하면 되는 건가요? 왜죠?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접선의 기울기. 뭐, 혼자 생각을 한 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질문 해결한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기울어진 정도를 말하는데, 자, 이 1초를 기준으로, 이 기울기라는 거는 이 1초를 기준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1초까지는 기울기가 위쪽을 향하고 급했다면, 1초 이후에는 기울기가 아래쪽을 향하고, 기울기가 완만하죠. 자, 이거 현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은 내가 달리기를 뜁니다. 달리기를 뛰는데, 자, 1초 동안 점차 속도를 올렸어요. 점차 내가 다리를 강하게 굴러서 더 빨라졌습니다. 1초까지는. 근데 1초 이후부터 좀 힘들어서 속도를 점점 줄였어요. 설렁설렁 뛰었어요. 몇 초까지? 3초. 여기 교과서에 나온 거는 3초까지 설렁설렁 뛰어서 3초 때는 속도가 느려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1초까지의 가속도가 있고 1초부터 3초까지의 가속도가 있는데 이 가속도가 같다는 겁니까? 가속도가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고. 그래서 이 1.5초일 때, 그러니까 1.5초까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1.5초까지라고 하면 친구가 푼 대로 푸는 게 맞지만 1.5초 이 순간의 가속도를 물어본 거죠. 이 순간의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이 순간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맞는 거죠. 순간의 기울기 말 그대로 이 가로분의 세로. 가로는 2초, 세로는 2m/s. 그러니까 가속도는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 하면은 약분되니까 1m/s 제곱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고. 자, 그러면은 2초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어차피 1초부터 3초 때까지 어차피 기울기가 어때요? 다 똑같죠? 어느 순간의 가속도도 다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구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죠. 1.5초니까 0부터 1.5 이렇게 풀면 된다고요?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순간의 가속도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해결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문제. 자, 5차시 영상 중에 자, 어디냐, 표를 그려서 풀어본다. 이거 저번에 선생님이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저번에 답을 했었나요? 질문에 대한. 자, 이 문제죠. 여기서 왜 틀렸냐? 선생님이 결론만 얘기하면은, 자, 1초가 지났을 때 5m/s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가정하면 안 됩니다. 문제에 주어진 걸 있는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총 3초가 지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선생님도 이해해요. 왜 그러냐? 느낌이 뭔가 여기까지 1초 걸리고 여기까지 2초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속력이 점점 빨라졌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당연히 이 B라고 하는 지점 그리고 C라고 하는 지점. 자, 이 면적이 넓습니까? 이 면적이 넓습니까? 당연히 BC 면적이 넓죠. AB 면적보다 BC 면적이 넓죠. 시간이 같더라도 더 많이 이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같더라도 더 많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보고, 사실 문제에서 뭐라고 알려졌냐? 일정한 가속도, 즉 일정한 기울기이기 때문에 5m/s와 10m/s는 요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실제로 5m/s가 반 시간으로 그러니까 0m/s에서 5m/s가 되는 순간, 5m/s에서 10m/s가 되는 순간 시간 차이가 같다는 거죠.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풀이를 간단히 할게요. 직선 거리, 총 이동 거리가 20m라고 했으니까 이 면적이 얼마라는 거죠? 면적이 20m고, 자, 면적이 20이라고 하는 거는 이 C라고 하는 순간이 언제냐? 10 곱하기 C초를 한 거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한 게 20m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C는 얼마예요? 4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C가 4초니까 B가 2초.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B에서 C는 2초. 이렇게 풀어도 되고, 공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공식으로 어떻게 풀어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V0, 이 A부터 C까지 기준으로 하면 V0 날아가고, 그러면은 2A 거리 20은 10의 제곱. A는 2.5m/s 제곱. 이렇게 해서 V는 V0 플러스 AT. 자, 나중 속도가 10이고 V0가 B부터라고 생각하면 5 플러스 2.5T. T는 얼마예요? 2초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자, 여러분 당연히 물리학이 어려워요. 왜 어렵겠어요? 처음 배우는 거니까. 뭐든 처음 배우면 어려워요. 선생님도 요즘에 첼로를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고 손가락도 아프고 힘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학을 처음 배우면 머리도 아프고 지겹기도 하고 뭔가 지끈지끈할 때가 많을 거예요. 힘들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못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게 모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틀리면은 틀렸네 하고서 실망하지 말고 틀렸네? 왜 그럴까? 선생님한테 질문도 해보고 내가 직접 풀어보기도 하고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이 옳다는 믿음을 갖고 꾸준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네요. 자,